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요즘 경북 군위군에서는 군위댐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두고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큰 이슈가 됐는데요. 새로 출범한 의회는 반대 투기를 만들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한 군위댐은 지난 2010년 준공 후 군위와 의성, 칠곡군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수질오염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게 없다며 처음부터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사업을 허가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태양광 발전은 이곳 군위군뿐 아니라 산과 바다, 농촌 전국 곳곳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많이 설치했던 산지 태양광은 장마나 태풍의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부터 경북 북부 지역 불볕더위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안동 33도, 영주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온열 질환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마는 끝나지만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잦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불볕더위 속 비가 내리면 습도도 올라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봉화구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역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2022년 봉화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관련 인구 정책 전반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환경 개선,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등 향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모전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봉화군 인구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요. 봉화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공모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봉화군 홈페이지나 군청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주 중반에는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 현재 경주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최대 40mm의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당분간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흥해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관으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흥해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흥해읍 학성리 일원에 건립될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총 300세대 중 200세대를 먼저 건립하고 이후 수요를 파악해서 100세대를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LH는 지난 3월 국토부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했고 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개발 부지에 대한 주변 환경 영향평가 계획 초안 내용과 함께 진행 상황, 보상 계획 등의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지진 피해 주민분들에게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5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중부 원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제33회 울릉 해변가요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사회단체 울릉청년단의 주최로 매년 열리던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 행사를 끝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주최 측은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가요제의 축하 공연에는 가수 박현빈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행사장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고요.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울릉 독도리 난타팀과 구미대학교 천무 응원단도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 참가자들도 노래자랑에서 직접 노래 실력을 선보일 수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고요. 이에 더해 울릉도 하늘밤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을 불꽃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는 모든 버스가 9시면 끊기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에는 밤 11시에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재확산입니다. 네, 역시 코로나19 소식인데요. 네. 이 정부가 오늘부터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도록 한 PCR 검사를 입국 1일 당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는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조치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연일 3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429명이었는데 이게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최다 기록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은 입국자 중에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로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역시 강화됐더라고요. 예, 오늘부터 이제 입소자의 접촉 면회가 중단이 되고요. 비대면 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외박이 허용이 됩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지자체 차원에 그러니까 대구시 역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구시가 이제 1일 확진자 1만 5천 명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병상 확보 그리고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같은 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앞서 대구시가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이 방역 체계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기존 예측보다 최대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신규 확진자 15,000명 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럼 우선 병상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구에는 161의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이 있고요. 6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진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원스톱 진료 기관을 현재 402곳에서 조만간 552곳까지 이제 확대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기저질환 치료가 주목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고 이제 입원까지 할 수 있는 자율 입원 의료기관까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늦지 않도록 대책이 촘촘히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하루입니다. 하루, 1일. 하루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예, 그렇죠. 이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개방령직이나 신분이 바뀌는 직원들의 채용 공고를 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 사라지는 대구 콘서트 하우스 관장직을 공모했다가 하루 만에 부랴부랴 변경을 하거나 재단법인으로 바뀌는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는 등 섣부른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장직 공모가 하루 만에 변경됐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현재 이제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통폐합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일단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방령직인 콘서트하우스 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네. 이게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일반 임기제로 이제 임기는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22일에 대구시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이 콘서트하우스 관장직이 사라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콘서트하우스는 10월 이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하면 이 진흥원 산하로
통폐합이 되는 건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하루 만에 이 사라질 직위를 공개 모집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2일에 대구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네. 조례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 20일에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폐합 관련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었고, 이 본회의가 22일에 열린다는 거는 뭐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다 공지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대구시는 22일에 콘서트하우스 관장직 선발 시험 시행을 유보한다, 이런 내용의 공모 변경고지를 부랴부랴 게시를 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 14일 대구시에는 대구 사진비엔날레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2명을 모집한다, 이런 공고도 냈었습니다. 네. 이 사진 비엔날레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분들이 이제 사진 비엔날레 주관하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문화예술회관 또한 오는 10월에 이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뭐 통합이 되더라도 이들의 고용은 보장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신분입니다. 신분이 이제 공무원으로 뽑혔는데 재단 직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금 체계도 이제 조정이 되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게 채용을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문화계에서는 대규모 통폐합으로 임금 체계나 뭐 조직 구성, 업무 같은 게 큰 변화를 겪게 될 텐데, 뭐 이런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단순히 자리가 비었다고 채용을 하면 조직 내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제 조직 개편 후 이번 주 업무 보고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업무 혼선을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내부가 어수선하다, 이런 걸 좀 느낄 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대구시 측은 워낙 조직 개편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직위 등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어떤 형태로 직위가 변경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 상태를 두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이 되지만 또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예, 토지 보상금입니다. 토지 보상금 관련 분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반전으로 이제 훈훈한 소식인데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지역 출신 이제 독립운동가 이삼현 선생의 이제 후손이 토지 보상금 전액을 이 독립운동가 발굴해서 달라며 이제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기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어렵게 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이 내용 네.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일단 그 경북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삼현 선생의 이제 후손인 이재현 씨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가 이제 국가도로에 편입이 됐지만 이제 당시 토지 소유자 주소지가 좀 불명확했고, 이 토지 승계가 이제 공사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제 공탁금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조상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리고 공탁금 역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이재현 씨가 이제 공탁금을 지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재현 씨가 공탁금을 받으니까 이 경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무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 그분들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좀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상금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네. 또 기부를 결정한 독립운동가 후손, 그 양측 모두 네. 칭찬과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이 정진영 경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이삼년 선생의 의지가 후손 분께서 잘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주신 기부금을 소중히 활용을 해서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이 독립운동가 분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경북 특히 이제 안동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네, 다수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가운데 독립운동가 이삼현 선생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번 기회에 네.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삼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고 본가는 영천입니다. 네. 1877년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에서 출생하셨고요. 1919년 3월 17일 일어난 1차 예안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돼서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파원 박기석 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의 활동을 도왔고요. 이런 공로가 인정이 돼서 1995년 대통령 표창에 추서되셨습니다. 네. 예, 경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야외에 마련된 추모벽 경북 사람들 광야에 서다에서 이삼년 선생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선생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네, 송년동 갈등입니다. 네. 달서구 송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곳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대구 달서구 송년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이던 마을 커뮤니티 시설 건립 사업이 이 건설업체와 구청의 갈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민들이 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공사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예, 2019년에 달서구청이 사업비에 1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송년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주 내용은 행복주택 건립, 주차장 조성, 청년 일자리 오피스 건립, 송년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구청이 올해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기로 했는데 일부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더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송년희망센터 건립이 건설업체와 구청의 법적 다툼으로 지금까지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센터가 빨래방이나 북카페 같은 게 들어서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업체와 구청의 그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공사를 두고 왜 소송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예, 달서구청이 지난해 7월 A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 A 업체와 계약을 해지를 했고 올해 4월 들어서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업체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과 업체 사이 갈등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런 형국인데요. 송년동 거주하는 한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해부터 공사 안전 펜스를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주민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사업 진행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구청 측의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달서구청은 당초 계획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겠지만 2023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최근 국민제안 탑10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 규제 완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까지 국민제한 온라인 투표에 붙였습니다. 네. 이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이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을 해서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네.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대구에서는 능금 아가씨 선발 대회가 있을 정도로 대구의 특산물 하면 능금, 사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많고요. 이 능금이 어떻게 대구의 특산물이 됐고 또 이제는 사라지게 됐는지 전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근대역사관은 대구의 특산물이었던 능금의 역사를 유물을 통해 살펴보는 특별전 대구 능금 소소한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구 능금이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했는데요. 네. 능금은 어떻게 대구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지 또 점차 대구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과거 대구 능금을 소개한 서적들과 지도, 광고지와 사과 상자 등을 볼 수 있었고요. 당시의 음악과 사진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 능금의 역사를 이제 1899년 선교사이에 서양 능금이 재배되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대구 능금 산업의 도약 시기, 그리고 1950, 60년대 이제 대구 능금의 전성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그 도시화로 인해서 능금 재배가 쇠퇴하는 전체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능금에 관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고요. 선물하기 위한 종이로 만든 상자, 능금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금에 관련된 이제 광고지, 능금 상표들, 능금에 관한 이제 엽서, 사진 엽서도 있고 스탬프로 된 우편 엽서, 그리고 이러한 광고지들, 이러한 게 주요 전시 유물들입니다. 능금 전시회 보니까 잘 몰랐던 대구와 사과의 관계, 그리고 유명했던 약간 전시품들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새롭고 대구의 어떤 특산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이 능금의 역사를 통해서 대구의 근현대사도 함께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이제는 능금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는 능금이 팔공산 자락에서만 조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과마을이자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능금 재배단지인 동구 평광동 사과마을, 또 옛날 능금 재배지였던 북구 삼격동의 이인성 사과나무 거리 등에서도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과거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대구 능금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시를 관람한 시민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 특산물이 사과였다는 걸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게 날씨가 더워서인 줄 알았는데 산업화 같이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었다는 건 이번 전시 보고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능금이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선교사님이 시작해가지고 이 나무를 심었다 하는 게 그게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던 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능금에 대한 사과에 대한 역사를 알게 돼서 네,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구 하면 능금이고 사과였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들이 없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유물들도 있고 사과 마을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남은 사과 마을이라고 듣긴 들었는 것 같습니다. 또 놀라기도 했고요. 배울 게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능금이란 단어가 아직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침 방학 기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좀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구 근대역사관은 이번 대구 능금 특별전과 연계한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는데요. 네. 전시를 함께 본 후에 사과를 주제로 한 팝아트와 북아트 등의 체험을 진행합니다. 전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능금에 관련된 미술 체험까지도 해보면서 대구의 발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대구 근대역사관 김주란 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능금이 대구의 특산품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떨쳤는데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대구 능금은 어떤 상황인지 하는 궁금증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번 전시를 보시고 능금이 대구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구 역사 속에서의 능금은 이제 1970년대까지 대구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산물이었고 당시 농업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 대구 능금이 그 명맥만 겨우 유지되는 정도인데 근현대 대구 역사 속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산물이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와 연계해서 8월 2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사 선생님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시 관람과 함께 사과에 담긴 추억이라는 주제로 북아트와 팝아트를 접목한 미술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구 능금의 역사도 배우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대구 능금 소소한 이야기 특별전은 9월 12일까지 대구 근대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능금을 유물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이 환경을 파괴하고 장마나 태풍이 오면 산사태까지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하면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마철을 보내면서 태양광이 설치된 산에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 어떻게 설치가 되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태양광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산지, 네. 그다음에 평지에 있는 농지, 네. 그다음에 수면 위의 수상 태양광으로 이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설치를 위해서 주로 산림에 먼저 나무를 잘라내겠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그 위치가 경사가 세다는 거죠. 네. 급경사진 곳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산사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네. 경사가 센 곳에 이전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서 비가 아무리 와도 나무가 물을 뿜어 안아주고 산사태를 막아줬는데 태양광 설치를 한다면서 나무를 다 잘라냈고 풀이 없고 이제 빗물을 품어 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쉽게 산사태가 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산사태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지 태양광의 산사태 위험은 극히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지가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오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사고 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태양광 그 사업지에 가면 주변에 물길을 돌리기도 하고 태양광 밑에 비닐을 깔아놓기도 하는데요. 비가 계속 오면 집안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제든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이 태양광 시설이 이제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하니까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이제 산지 중에서도 이 태양광을 보면 어떻게 저런데 태양광을 설치했지 할 만큼 극경사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곳은 뭐 다른 걸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땅값이 가장 중요한 거죠. 땅값이 싸요. 그다음에 그 땅이 워낙 쓸모없는 땅으로 땅이 싸다는 이유로 헐값의 땅을 사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죠. 네.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네. 태양광 보통 설치하면 20년을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20년 후에 태양광 발전이 끝나면 이게 이전에는 산지였지만 네.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전용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후를 내다보고 네. 싼 값을 엄청나게 비싼 가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지 태양광이 엄청나게 몰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2018년에 경사도 기준을 강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20년 뒤에 훼손된 토지를 다시 원용 복구하라고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투자해봐야 20년 뒤에 산지를 다시 복구하려면 돈이 또다시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는 산지 태양 허가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죠. 그나마 다행인가요? 네. 하지만 현재 이제 산사태 우려가 있는 태양광 시설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제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이전에 허가받은 것들이 지금도 공사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서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태양광, 그러니까 산 중턱 아래에 이렇게 보통 꼭대기부터가 아니라 중턱쯤에 태양광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태양광 단지에 밀려 들어오면 네. 그냥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태양광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배수 시설을 삥 둘러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단지가 굉장히 넓어요. 태양광 부지 그렇죠. 안에 모아진 빗물도 굉장히 많은 양이다. 네. 그런데 그것이 한 곳으로 몰리면 다 토사가 유출되면서 태양광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비닐을 깔고 그 구배, 경사면을 잘 다져서 한 곳으로 급속도로 빗물이 많이 몰리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시설을 그나마 해주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산사태가 절대 안 난다가 아니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시설들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지자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근데 일단 네 그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러다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예. 무너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닐로 응급하게 덮어놓고 언제든지 큰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곳이 참 많죠. 이미 네. 사고 난 곳도 많고요. 네. 그 사업자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방치된 곳은 어떻습니까? 뭐 지자체라든가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강력한 뭐 제재 방법은 없나요? 행정당국은 일단 사유지잖아요. 사유재산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만 방지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져야 무너져야 그제서야 이제 그 사업자도 발동에 불 떨어지는 거고 지자체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배수 시설 해봐야 네. 그러니까 큰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 디귿자형의 네. 콘크리트 갖다 배수로 갖다가 이렇게 쭉 둘러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빗물이 많이 오면 그게 메꿔져요. 네. 토사가 밀리면서 메꿔지죠. 그걸 넘쳐요. 그래서 너무 그냥 그 배수시설 자체도 무너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배수시설을 했다고 해서 산사태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산지, 경사가 심한 곳에 그다음에 산림엔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으니까 처음 허가 때부터 좀 강력하게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태양광은 이전부터 조금씩 산지 태양 설치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신입생 에너지를 하면서 장려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산지 태양광이 굉장히 급속도로 그냥 증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의 산지에서 심각한 환경 훼손이 벌어졌잖아요. 네. 다급해져서 그제서야 2018년 말에서야 이게 그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이 개선이 됐죠. 네. 경사도가 좀 더 강화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뒤에는 토지 전용이 아니라 토지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안으로 바뀌면서 네. 지금은 산지 태양광 허가가 많이 줄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 이제 급속히 설치가 됐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태양광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정확한 면적을 제가 계산 아직 못 해봤는데 네. 면적은 이런 이거예요. 지금 그동안 산지를 깎고 태양광을 설치했고 네. 전국의 간척지, 그다음에 염전 등의 대규모 태양광이 설치되었어요. 네. 그런데 태양광만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심 건축물 지붕이나 벽면, 고스로 경사면 이렇게 설치하면 더 많은 전기를 더 저렴한 값에 더 빨리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대규모 빨리 신재생 에너지를 목표를 달성해야 돼라는 이런 대규모 태양광에 집착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산지를 갖고 농지를 갖고
이렇게 넓은 곳을 하다 보니까 자본의 논리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도시만의 태양광을 하면 어떻게 믿어버리냐면 건물은 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형 일자리예요. 그러면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다 이렇게 큰 대규모로 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규모로 인한 재벌의 논리로만 가다 보니까 부작용만 발생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된 거죠. 결국 이런 환경 부작용 때문에 태양광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트남 예를 들면 네. 그 베트남은 중국인데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에 심야 앞바다에 가서 해상풍력 앞으로 10년 동안 48조 5천억을 퍼부어서 8.3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48조에서 8.3기가와트. 근데 베트남은요, 1년 동안 지붕 태양광만으로 9.5기가와트를 전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만에 있는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하면 환경 훼손도 안 돼, 송전탑도 필요 없어, 더 많은 전기를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기본적인 원칙, 전기를 소비하는 도심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 지금 도시만에 가서 보면 건물 지붕에 다 놀고 있죠. 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지붕. 그렇게 넓은데 텅텅 비어 있어요. 물리창고 지붕도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네. 고속도로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냐면 OECD 국가 평균의 5배나 많아요. 네. 그만큼 도로가 많은 국가인데 도로 옆면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방음벽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방음 터널에 지붕 위에 터널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걸 찾으면 환경 훼손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럼 그동안 설치됐던 산지 태양광에서 발생한 그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걸 다 산지 태양광을 했다고 네. 그 주변에서 전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전이 그 전기를 끌어가서 이동을 해가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동 비용도 있고, 예, 네. 예, 그렇군요. 거기서 설치비를 또 들어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네.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전기를 중앙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또 설치 비용을 그 정부가 또 대줘야 돼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북 군위 주민들이 수질 오염을 이유로 군위댐 위에 수상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수상 태양광은요. 네.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이제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막아 생긴 새만금이나 고흥군 이런 데 이제 많잖아요. 네. 거기에 설치를 하면 수상 태양광을 하면 파도가 세고 더 심각한 거는 철새들의 이제 배설물, 그래서 새똥광으로 직접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네. 고흥군 같은 경우는 새똥광을 지운다고 씻는다고 세척제 써가지고 철새가 1000마리가 넘게 죽었는데요. 아이고, 예. 예, 이제 육지 안에, 네. 육지 안에 댐과 저수지는 수질 오염 없이 태양광을 정말 제대로 설치한다면 네. 가장 환경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대안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네.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것을 정말 수질 오염 없이 제대로만 한다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는 이제 멈췄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하락세가 멈춘 조사도 있고 다소 반등한 여론조사도 있고 네. 조금 더 내려가서 30% 선을 찍은 조사도 있었는데 네. 이번 주가 고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지지율 하락에 한몫을 했던 게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이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탈층이 이 정도 경고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등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도어스태핑에서 말을 줄인 거라든지 김건희 영부인의 활동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이탈층이 재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부터 높지 않았던 것은 분열적 정치 지형의 그 요인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도 공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 그것이 이제 키는 결국에 민생 경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평론가님이 이번 주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의도 있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에도 뭐 민주당은 또 그만큼 반사 이득을 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기고 나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또 선거 기간이 멀 때, 그러니까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성격을 띄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또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박봉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에 탄핵을 언급을 했는데 물론 탄핵을 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초반에 과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야당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보면 정부 대통령의 인기가 초반에 낮았던 것을 두고 야당이 너무 경거망동을 할 경우에 거꾸로 총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어느 정도 행보에서 수위 조절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8.15 광복절 사면에도 지금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우선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복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글쎄 어떻습니까?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복권이나 사면 문제는 국민들 다수가 어쨌든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가 반대가 좀 높게 나타나는 여론조사들이 있거든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미디어 토마토가 19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 대상으로 실시를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33.1%, 반대가 61.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찬성이 낮지 않은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묘한 건데 네.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을 경우에 사면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결과가 나왔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긴 쪽에서 포용을 해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고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한 다음에는 여론이 오히려 좋아졌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거꾸로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시큰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특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그렇게 급한 건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호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도 고심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국민 통합 얘기하셨잖아요. 그 차원에서 또 혹은 이제 균형추를 맞춘다 이런 시각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가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하다가 집회시위법으로 처벌이 됐다거나 또 예전에 뭐 민주화운동이나 국가보안법 사범이라든지 이런 정치범 사상범이라거나 이런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사실 글쎄요, 이분들을 포함시킨다 해도 이게 권력층 내부에서의 담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가닥이 잡히게 되면 국민통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범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51일에 걸친 파업이 남긴 교훈과 과제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데 더 높게 달라고 파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4.5% 인상 수준에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수년간 깎였던 총 30% 삭감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공권력 차원에서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좀 보자면 그거는 이제 법대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다고 이 현장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위험한 업무, 필수적인 업무도 하청 노동자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비율이 한 70% 되는데 근데 임금은 60%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조선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게 되면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산업 인력 유출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근데 아직까지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에 비해서 크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이런 원청 하청 구조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처우 차별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것이 남은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타결은 됐습니다. 이런 타결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과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노란봉투법은 이제 합법적인 노조쟁의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경제 상태라든지 노조의 규모를 감안해서 손해배상에서 액수의 한도를 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들이 손해배상으로 제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사실 국제노동규범에도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좀 충실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대운조선의 해양의 원하청 구조, 이것은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계속 온전되었던,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검소한박 같은 법안을 추진했던 그런 동력으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했으면 이미 시행이 됐을 거란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좀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최대 정책 쟁점으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발이 강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왜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이유로 밝힌 것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법인세가 더 높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로 법인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국제 경쟁력에 지장을 준다라는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더 늘린다. 또 기업이 잘 되면 나중에 세금도 결과적으로 더 많이 거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법인세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한국의 법인세가 뭐 명목상으로는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공제,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따지면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를 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가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옹호 반대가 부딪히고 있고요. 조금 더 논쟁을 진척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옹호론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를 한 게 박근혜 정부 때 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더 거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비판론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지배력이 증가한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깎아줘봤자 재투자를 굳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IMF 보고서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문제는 이번에 결국에 정부 혼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입법을 하는 계기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논쟁을 좀 이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조치도 있는데요. 네, 뭐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월 소득세 1만 5천 원 정도가 줄 뿐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근로자 37%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깎아줄 세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나마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깎자니 근데 너무 많이 깎으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이 면세자 구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네. 또 고소득자에게 소득세가 집중돼 있는데 사실 복지국가들을 보면 서민들도 어느 정도는 세금을 더 내므로써 복지국가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궁극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 신평리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달구벌대로 신당 내거리에서 성서 내거리 구간 20km로 통과합니다. 매천로 7구 우체국에서 학정 2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범안로 연호 내거리에서 유라역까지는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동북로 상격시장에서 복현 5거리 방향 하단도로는 신호 2번에 지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70 물류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이동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나들목부터 가산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이어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나들목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시원한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119 구급 출동 건수가 7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7.9%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노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그간의 구급 이송 유형이나 시기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119 구급 대책 마련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